오늘 K가 가지고 온 학습 주제는요. 야, 현대시입니다. 야, 현대시.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줬네요, K가. 네, 샘플로 네.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데 방랑의 마음, 음. 오상순 시인님. 자,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를 제가 굳이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현대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너무 막연하다. 막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점수가 깎이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해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지고 와봤고 일단 그 두 분의 뭐 기본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시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어떤 경험, 극복법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현대시. 뭐 어려워요. 일단 현대시라는 게 일단 고전 문학은 뭔가 주제라도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현대시는 이게 읽어도 뭐 주제도 모르겠고 뭐 점점 이렇게 문소리인가 모르겠고 단어는 분명히 아는 단어들이 좀 많은데 그 단어를 나열하는 건가 아무 단어나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나열하면 시가 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좀 접근을 했던 그런 과목이었어요. 현대시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정시를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시 하면 이제 주로 서정시가 많긴 한데 아무리 서정시라고 한들 일단 난관은 그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렇죠. 네, 표기는 분명히 현대적인 아는 표기인데 건데 단어 뜻을 모르겠다. 현대시에서 가장 어려운 거. 그게 이제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굉장히 시적 허용. 시적 허용으로 안 그래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시적 허용 때문에 그죠? 더 모르겠고 네, 뜻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시는 단어는 다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 시적 화자가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죠. 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난관인 것 같아요. 네, 난관을 꼽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현대시 잘 하셨나요? 뭐 점수는 잘 나왔죠. 점수는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점수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시라는 그 어떤 언어 영역에서 현대시라는 그 카테고리에 현대시를 접근하는 접근법이 저희가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체화돼가지고 맞아요.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연 현대시를 내가 이 마음 깊이 내가 이해하면서 읽었을까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려고 지금 나왔어요. 우리가 현대시를 공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가르칩니까? 현대시를 왜 가르치죠? 시인협회에서 로비를 해서. 네,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시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자, 우리가 교과 과정 중에서 현대시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냥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라. 지금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이제 교육의 목적이 어긋나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문학을 가르치는 이렇게 재미없는 문학을 만화보다 재미없고 영화보다 웹툰보다 애니메이션보다 재미없는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고 그것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교양을 선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과정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용어도 막 내재적 관점, 뭐 무슨 효용도 뭐 이런 거, 내재적. 시적하자 아까 얘기했죠. 뭐 공감각적 심사 이런 처음에 식으로. 진짜 멘붕이었어요. 정말 멘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시를 읽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최소한의 어떤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분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문학을 읽는다는 거는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어떤 분석 틀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걸 보고 감동을 얻고 여러분의 그 정서적인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그 어떤 취지에 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총 한 서너 가지로 대비법을 준비를 해봤어요. 대비법. 현대시 파회법. 파회. 네. 조회수 떨어져. 자, 첫 번째는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1번.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텍스트를 읽고 감동을 받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감동을 받을 때까지. 그럼 아까 그 비학습 주제 했을 때처럼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떡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왜 요새 그런 비유하지 않나요? 그 페이스북에 많이 떠다니던데.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묻혀져 있는데 근데 막 파내려가 두 사람이 있어 막 파내려가. 그런데 계속 파다가 어떤 한 사람은 딱 여기 다이아몬드까지 가기 직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쉬지 않고 파내려간 사람은 아, 걷게 그런 됩니다. 그 이미지를 본 것 같아요. 이미지 지금. 본 거 네. 같죠. 딱 고지가 정확한데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 고지를 한번 점령해보지 못하면은 그날의 시 공부는 헛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걸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 얘기로 저는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가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검증이 돼 있는 텍스트들만이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읽고 감동을 못 받았다 그러면 감동을 읽을 때까지 나를 거기다 맞추어 보세요 한번. 그렇게 매일 하시다 보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감동을 받기 위한 방법론, 강론 중에 첫 번째는 현대시는 특히 이런 경향이 커요. 이미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에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는 단어들의 나열이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시각적인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림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필요하다면 직접 손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화. 전 해봤어요. 손으로 그려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해본다니까. 아, 서로 뭐 이거 공유한 적도 없잖아요. 시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오상수님의 방랑의 마음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왕왕 굉장히 즐겨서 사례를 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도 그런가요? 현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그죠? 아, 그죠, 그죠. 이제는 뭐 네. 정착의 마음. 아, 피로의 마음. 네. 시간이 거의 10시에. 네. 여기에 보면은 방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이 있고 첫 번째 연애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친 나의 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를 그냥 딱딱하게 접근을 하면 야 흐름 위에 보금자리. 이게 또 뭐냐 또. 귀찮아 죽겠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라는 거야. 문제 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됐겠죠? 비교적 이 첫 번째 연애 그 시어들은 좀 쉽네요, 단어가. 쉽죠. 네. 근데 뭐 보금자리 뭐. 이후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일단 첫 번째 연애는 아무래도 머리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은 물결을 생각해보자고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근데 보금자리는 집이잖아. 집, 나의 집, 뭐 새라면 둥지 이런 게 있겠죠? 개라면 개집이 있겠죠? 그게 흐름 위에 있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어지럽네요. 얼마나 불안정할까? 이게 사실 흐름과 이 보금자리라는 시어는 굉장히 모순적인 배치되는 거죠. 단어예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지만 우리가 모순적인 단어다, 형용 모순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느낌을 보는 거죠. 그냥 느낌을 보자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목도 방랑의 마음이네. 그렇다면 이거는 보금자리는 항상 안온해야 되는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정할까를 느끼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내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하필이면 제목이 방랑의 마음이니까 네네. 그렇게 느껴라. 그런 방향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뒤로 계속 그러면은 이 방랑의 마음이라는 시에서는 계속 불안정한 마음을 기준으로 전제로 깔고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라는 거를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네. 그 뒤로는 검증만 하면 돼요.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보다가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었다. 제가 여기 일단 이 시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 건데 네. 바다를 가고 싶잖아요. 근데 바다가 없어. 얼마나 애가 탈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내 눈앞에 바다가 없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머릿속으로라도 상상. 떠올려보는 거야. 얼마나 애처로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바다라는 이상향이 확실하게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달려가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냐면 나한테 허락된 바다는 눈 감았을 때 있는 속에 바다밖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계속 그 안에 이러고 있다가 실제로 가야 될 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방랑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속 이렇게 방랑의 이미지들이 이 시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만 계속 연계가 돼도 그런 감을 우리가 한번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준 형용 모순, 반어, 네. 비유 이런 걸 떠올리면 팍팍팍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그려지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림부터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자, 귀촉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오.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많이들 한 번쯤 시험에도 들어보셨을 많이 것 나왔을 같아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인이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돌아가신 뭐 죽은 나의 남편에 대해서 헌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더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죽은 나의 연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글인데 뭐 첫 번째 연은 그런다 쳐요. 두 번째 신이나 삼아줄 걸 뭘로 신을 삼아? 집 보통은 지푸라기로 신을 삼는데 은장도로 내 머리카락을 베어서 신을 삼아줄게. 이게 얼마나 이거 너무 소름 끼칠 만큼 한이설인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약간 전설의 고향 같기도 정답 하고. 귀신. 근데 그런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을 삼다라는 표현 자체를 모를 수 있어. 네, 그거는 이제 지가 알아야죠. 신을 지가 삼다. 알아야 돼요. 삼아? 뭘 삼아? 육날 메뚜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메투리는 이제 집신의 한 종류잖아요. 아. 네, 6날이 이제 날이 6개라는 얘기인데 이게 6날이 되든 4날이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이 거죠. 신발 이름이구나. 그렇죠. 까투리. 이런 건 줄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보낼 님인데 영영 보낼 님인데 그 집신 대신에 내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주고 싶다를 얼마나 이게 절절하며 그것까지 우리가 도달을 했으면 그러면 천년에 나오는 파촉 산만리가 저승을 말하는 거네. 그러겠죠. 그렇죠. 네, 서역사 한 마리, 파축사 한 마리는 좀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을 했으면은 하필이면은 이 머리카락도 그냥 자른 게 아니라 은장도 푸른 날로 자른다. 그런 절개의 상징이니까 그런 얘기까지 아울러 얻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모순 형용이고 시적 허용이지만 귀촉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새가 조그만 새가 뭐 귀촉도가 조그만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새가 막 울고 있는데 너무 많이 우니까 막 목에서 피가 막 철철철 막 하면서 눈에 피나고 목에 피나고 그런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피에 취해 있어. 그 상태로도 계속 목이 갈라지도록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대 하늘 그 홀로 가신 막 이러면서. 그리움의 마음이네. 그럼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접했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시를 썼구나. 근데 계속 제가 시에서 감동을 받을 때까지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를 쭉 해오다 보니까 고3 때쯤 되니까는 이걸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딱 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화를 해봐라. 공감이네요. 공감 결국은. 공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학 작품의 어떤 분석에 대해서 분석 틀, 도구로서 알려주는 그 용어들은 몇 개 없으니까 다 기억을 하세요. 외워라. 그게 별거 없잖아요. 그죠. 공감각적 신상,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시적 화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네. 그냥 화자와 화자는 시적 청자. 화자는 달라. 그죠. 그렇잖아요. 시적 화자 이거 알아야 되고 효용론, 음. 그죠?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인 관점, 효용론, 반영론, 표현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자,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지화를 통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감동을 받았으면 그걸 이제부터 문제에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를 통해서 이걸 해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나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용어만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달라붙어요. 그죠. 제 피에 취한 새가 운다, 혹은 제 피에 취한 귀촉도가 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새 이퀄 귀촉도인데 그게 주어가 두 번 나왔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들었던 시적 허용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에 눈물 아롱아롱이라고 했다. 아롱아롱. 발음이 되게 귀엽잖아요. 아롱아롱. 그런 내재적인 관점에서 뭐 유음을 많이 사용해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혹은 방랑의 마음 같은 데서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했다. 내재적인 관점으로 혹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케이가 이제 감동을 깊이 받으면 문제가 슬슬 풀릴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이해가 감동을 딱 정말 찐한 감동을 요즘에 찐이라고 많이 하는데 찐 감동을 받으면
그러니까 찐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찐 맞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건 이미 이 시의 그 장면이 다 상상이 되면서 내용이 다 소화가 된 거죠. 그래야 찐 감동이 올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시를 접근을 했을 때 완벽하게 시를 분석하기는 불가능해요. 너무 텍스트가 다양하니까. 그죠. 하지만 모든 텍스트를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지화를 했을 때 그 감동의 본질에 다가서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그 연습을 많이 해봐라. 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뭐 이상, 이상. 황지, 멘붕을 불러일으켰던 오감도. 오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그거는 분석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기존의 분석 틀에서 분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조란 말이죠. 그러면 분석의 결과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그 논쟁적인 텍스트를 수능에 출제할 리가 없죠, 사실. 네. 그러면 중복 정답 얘기가 나오고 평가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검증돼 있는 것들, 이론의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그렇죠. 주로 나올 것이기 이상급. 때문에 주로 이상, 끼케야 황지우 이상 음.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예를 들어서 황지우 시인의 묵념 5분 27초라는 시가 있어요. 오. 알아요? 아니요? 그 시는요? 그거는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군부 독재 시절 그 황지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뭐 나에게 온다, 뭐 네가 온다, 뭐 네. 너와의 뭐 과거부터 현재가 다 온다, 뭐 그러면 그 되게 감동적인 시 만드신 네. 그 황지우 선생님. 근데 묵념 5분 27초. 그거는 뭐 그 저기 극장에서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시 맞죠? 네, 아마 네. 비슷할 텐데. 네,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묵념을 하는데 이제 아니야, 너 그 얘기한 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아 그런가? 네, 그 묵념은 아니에요. 그건 뭐였지? 자, 묵념 27초는 뭐냐면요. 자, 제목. 묵념 27초. 황지우. 끝. 네? 시에 텍스트가 없어요. 아 그런 건 나올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묵념 5분 27초가 뭐냐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최종 진압이 된 날이에요. 5월 27일. 그리고 그날을 떠올리면서 5분 27초간 헷갈렸다. 묵념을 하자.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슨 수로 알고 이거야말로 외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문제의 출제가 됩니까?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안 나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절대 나올 수가 아예 없어요. 그 본문이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뭐 뒤샹의 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그냥 변기 갖다 놓고 그 지금 예술 작품으로 우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분석하기를 포기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감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나올 리가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시라고 이미 지식적으로 교양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거 거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시들은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숨가쁘게 달려간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현대시 뭐 되게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고 진짜 감동을 받으면 문제도 맞아요. 진짜 잘 풀 수 있다. 근데 공감이 핵심. 여러분이 그걸 좀 해줘야 돼요. 내 얘기가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를 해주시면 사실 근데 뭐 어려움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지는 공감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 자체를 문학을 텍스트 어떤 공부하는 그냥 교재로만 활용하지 말고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요지인 것 같은데 네. 공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시화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내가 이제 시적 화자가 한번 되어봐라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임을 잃었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뭐 이런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정리 뭐- 너무 잘해준다. 네, 뭐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방법론적으로 현대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표기가 현대적인 표기가 돼 있고 근데 모르는 단어들은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모르는 표현,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신을 삼다. 네. 신을 삼다라는 표현도 모를 수 있어요, 처음 보면. 그런데 현대시는 어차피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이 시에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고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네. 다음에 또 신을 삼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뭐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국어 사전을 가까이 하시라. 뭐 이걸 또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하면서 제 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제가 저번에 비문학 파회법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비문학하고 현대시가 가장 공략하기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비문학은 무조건 5세트씩 풀었고 현대시는 1세트씩 무조건 풀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무제한, 시간은 무제한으로. 그럼 거의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봐도 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와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이거를 제가 2년, 3년 동안 꾸준히 했더니 금방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방법론 측면에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하나를 외워놓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호의 시인의 달밤 그리고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를 항상 외우고 다녔는데 계속 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시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 하면 떠오르잖아. 그러면 제 피의 취연새가 귀촉도 온다라는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니까 언젠가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시적 고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피의 취연새가 귀촉도 온다고 머릿속에 확 떠오른다. 대비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게 머릿속에 이미 텍스트 하나가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문학 수업에서 들을 때마다 그게 계속 대비가 되고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수업 듣는 효과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일반적인 강의가 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현대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꿀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나씩 있나요? 잘 들었습니다. 농담이고 정말 현대시는 공감. 딱 공감. 딱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어 사전을 잘 찾아보십시오.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국어 사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카이 공부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